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하반기 끝자락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정상회담 이후 참 이 지정학적으로 긴장감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통합 패권 전쟁. 이 전쟁은 뭐 멈추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 전쟁은 뭐 다소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합 패권 전쟁의 기운은 뭐 계속되리라는 그런 상상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오늘의 북리뷰 책으로서 달러 이후의 질서라는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버드대 교수님, 뭐 케네스 로거프, 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IMF라는 이 국제 기구 옆에 또 월드뱅크가 있고 길 건너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길 건너면 또 거의 근거리에 지근거리에 페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또 추천사도 여기 보면 받았어요. 네, 뭐 그러니까 여러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들끼리 사실 여러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IMF나 월드뱅크 뭐 페드 방문했었을 때 이렇게 가끔 배웠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고를 때 시간을 많이 안 들였었습니다만 이분의 표현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다. 저도 항상 기본적으로 경제를 볼 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데 물론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달러의 지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만 달러의 지배력 자체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까?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의 지배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달러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견해를 이 로고프 교수가 역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결을 좀 이해하시는데 오늘의 북 리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북 리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미국 이 기축통화 달러 패권에 도전했었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 익숙하시다시피 뭐 소련의 도전이 있었고 뭐 일본 엔화의 도전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유로화의 도전이 있었죠. 뭐 근데 무산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번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번엔 다르다. 107페이지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소련, 뭐 일본 엔화, 그리고 유로화 이번엔 다르다 해 왔었습니다. 역시 위안화도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인공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이번엔 또 다르다 식의 레파토리에 해당할지 정말 이번엔 다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식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김없이 중국이라고 대답했다. 가장 큰 멜트다운은 종종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11월 5일 블랙 수요일, 검은 수요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마이클 버리, 뭐 빅쇼트 영화 주인공이 마치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을 재현했었던 인물로서 유명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실제 그때 뭐 공매도를 쳤던 그런 인물로서 유명한 그래서 이 인물이 이번에도 뭐 엔비디아에 뭐 대규모 공매도를 걸고 팔란티어에도 대규모 공매도를 걸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버블론이 무게를 좀 무게가 실렸죠. 그러면서 버블론에 뭐 입각해서 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테크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날 마침 이용수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촬영하면서
저녁에 영상을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AI 버블론 아니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렸고, 그날 제가 또 이동하면서 경기도 부근에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즉시 분석 말씀드렸죠. 이거 버블론 근거 없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서도 사실 공영방송에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냐 경기 침체냐.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였죠. 역시 25년 11월 5일 검은 수요일도 AI 버블이었냐 AI 버블 공포였냐. AI 버블 공포였죠. 그럼 마이클 버리라는 이 소위 뭐 유명한 인물은 그럼 항상 공매도로 성공만 했느냐? 항상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주 공매도를 걸어서 실패하다가 많이 벌었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많이 벌었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지 항상 공매도로 늘상 벌었던 것도 아닙니다. 역시 샴의 법칙, 그 샴이라는 그 인물도 FOMC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었죠. FOMC 위원은 아니었지만 페드 위원 중에 한 명이었죠. 이분도 전문가죠. 근데 샴 룰이라고 본인의 룰을 정했지만 그 한 명의 의견에 민감하게 4.3%의, 그 당시 제가 8월 5일 날 4.3%의 실업률을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진단할 수 없다. 미국의 실업률이 4.5% 미만의 실업률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고용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냉각되고 있는 현상, 고용노동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고용 침체나 경기 침체나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된 고용 침체인 것이다. 의도된 고용 냉각 과정인 것이다. 라고 그때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큰 멜트다운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라는 이 문장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이클 버리조차 예상하지 않았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마이클 버리라는 그 인물이 예상했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던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프로필에 이렇게 딱 내걸고 쇼 쳤습니다, 공매도 걸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모두가 공유했을 때,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것은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그분도 전문가시고 애널리스트이시겠지만 2008년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본인만 예상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본인만 예상했었을 때 아무도 그 본인이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몰랐었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뭐예요? 건전한 조정인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구 나라들의 달팽이 걸음에 비교하면 초고속으로 손실을 할당할 역량을 갖춘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필요시에 입법부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자금을 마음대로 지출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국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신용순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용순환이 다르게 펼쳐질 뿐이다.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기업, 가계의 대차대조표가 똑같이 부실해지며 신용활동이 부진해지고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쨌든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지출도 하고 또 마음대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다르다.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소련, 일본, 유럽이 기축통화에 도전했었던 그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108페이지 하반부로 가겠습니다. 중국도 역시 경제가 모든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리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었다. 시간이 지나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리라고 전망했다. 근데 중국 경제도 역시 무리하게 부채에 의존해서, 자, 그 밑부분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썼던, IMF에서 근무할 때 저자가 작성했었던 그 보고서, 중국 주택 시장이 고점에 도달하다. 그때는 많이들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고점에 도달했던 그 지점이 22년, 23년이죠. 그리고 그 고점에 도달하고 중국 그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다다르고 22, 23년 고점으로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하죠. 지금까지도, 25년 지금까지도. 중국의 건설 부문이 급격한 수익 감소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건설 부문의 자원을 다른 곳에 재할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 당시 IMF에 근무할 때 이 저자가 그렇게 주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부채에 의존해서 아무도 타지 않는 고속철을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1억 채에 달하는 정말 미분양 주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을 만든 거죠.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을 만든 거예요.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그러면 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십 년간 부동산과 기반 시설에 열렬한 투자가 이루어진 뒤 넓은 지역에서 건설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 건설 공급 과잉이 일어났으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과잉 공급으로 경제를 의도적으로 성장시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그 목표 성장률을 이루는 방식이잖아요. 그 목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채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109페이지 뭐라고 합니까?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관리의 중앙 집중화, 탈세계화, 가파른 인구 감소를 비롯해 굽이굽이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주택 시장의 고점이 아니라 중국의 고점에 훨씬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택 가격의 고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기록을 하고 고점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 중국 성장률의 고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피크 아웃 차이나죠. 중국 성장률도 한때 14%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어느덧 10%, 8%, 6%, 5%, 지금은 4%. 중장기적으로 2020년대 후반 29년 성장률까지 전망치가 있는데 뭐 3%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저자가 굉장히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자를 만나서 매우 반가웠는데, 근데 110페이지 가겠습니다. 1980년에 미국 1인당 소득의 5%에서 2019년에 22%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프 보세요. 11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있으면 1인당 소득이죠. 미국 1인당 소득의 5%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은 미국 1인당 소득의 22%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물론 구매력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친 상태까지 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환율을 활용하면 당연히 뭐 GDP로 봐도 중국은 미국의 3분의 2 가량 GDP 규모가 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됐어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10페이지. 제가 사실 채널을 통해서 또 혹은 제가 그동안 다른 방송이나 여러 뭐 제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던 그동안의 이 기축통화 이 패권 전쟁, 달러 패권 전쟁에 대한 제 의견을 들었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반부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달러로부터 완전히 떼어낸다면 미국이 지배하는 달러 블록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달러 중심 환율제를 고수하는데 이는 아시아 전체의 공급망에서 달러가 두루 통용되는 데 일조한다. 아시아 전체는 GDP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 미국을 제외한 달러 블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변동한다면 이를테면 중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달러 환율보다는 국내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치중한다면 아시아 공급망의 많은 파트너가 동참할 것이다. 아시아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을 임을 감안하면 달러 수요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달러의 영역이 상당히 쪼그라들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달러의 영역이 쪼그라든다. 중국 위안화의 영역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제가 드렸었던 말씀하고 결이 비슷한 것이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달러의 어쩌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가고 중국은 중국 우방국과의 교류를 역시 확대해 나가면서 또 반쪽 중국 우방국 사이에서의 나름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 일종의 두 개의 기축통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종류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달러의 지위를 뺏는다는 게 아니라 반쪽을 빼앗아가는 거죠. 저는 세계가 이등분된다라는 표현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저자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62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마무리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대국으로서 중국은 이미 교역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체결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더 자유롭게 유동함에 따라 그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많은 교역국은 최소한 위안화를 자국의 환율 체제에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위안화는 중간재 가격 표시에서 중요도가 점차 커질 것이다. 아시아 공급망에 속한 나라들에서는 위안화의 비중이 더더욱 커질 것이다. 위안화가 전 세계 외환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지는 중국이 자국의 부채 시장을 얼마나 개방적이고 유동적으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164페이지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로부터 탈동조화하려는 경로로 이미 상당히 나아갔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흐름의 시장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만이 아니라 통화바스켓에서도 공식적으로 패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드려보고자 하는 의견은 이미 중국이 자국 중심의 일종의 서양식 스위프트망이죠. CIPS라는 금융망을 만들고 또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내에서의 결제 비중을 늘리고 또 세계 주요국들과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보, 특히 CBDC를 중심으로 지급 결제를 더 끌어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히 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또 미국 달러에 더 연동하는 그런 주요국들도 물론 있지만, 위안화에 의존하거나 위안화로 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도 상당 부분 있다. 특히 미국 우방국들도 있지만 미국 적대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적대국들은 중국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우방국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혹은 뭐 아마도 브릭스의 부상, 아마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2026년 선전에서 의장국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중국은 선전에서 에이펙 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는가? 왜냐면 경주는 제가 경주를 절대 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경주는 경제적인 의미는 덜 갖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의미를 찾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니면 판교나 세종이나, 뭐 경제적인 의미를 찾자면 그런 지역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인 의미를 찾자면. 근데 우린 경주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다소 역사나 아니면 평화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국이 선전을 선정했다. 선전은 중국 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인구 밀도가 왜 높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집중된 지역이에요. 실리콘밸리예요. 텐센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화웨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테크 기업들이 집약돼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죠?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AI 혹은 그 밖의 테크 기업들의 기술 선도 기업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2026년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2026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석할 것인가? 다른 결이거든요. 한국에서 개최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겠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개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통합 패권 전쟁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였겠지만, 이런 기술 패권 전쟁과 통합 패권 전쟁, 이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달러 이후의 질서 라는 이 책을 선정해서 북리뷰, 저의 독서 감상문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불과 지금 1편에 불과합니다. 2편부터는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어쩌면 달러 이후의 질서는 위안화가 달러를 상당 부분 위협하고, 두 개의 기축통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바라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입니다. 물론
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MOU를 체결하거나 이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을 체결하게 될 때는 양국 간의 뭐 실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양국 간에 우리에게도 유리해. 우리에게도 유리해. 양국 간에 서로 실용적으로 봤을 때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약속이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손해고 당신은 유리하니까 그래 해줄게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때는 바로 MOU로 그 짧은 10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MOU가 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통화 스와프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어쨌든 외환 건전성이라는 것을 뭐 달러도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와프를 만약에 체결한다. 그럼 외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외환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가 현재 대략 한 12% 정도 결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위안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도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캐나다 달러와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축 통화국이나 외환 결제 비중이 높은 그런 통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외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이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한테 왜 도움이 될까? 중국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삼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국한테는 뭐가 이로울까? 중국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중국이 현재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의 수가 3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팬데믹 경제 위기나 외환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만한 여건에 놓일 때 한시적, 제한적 그런 일시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때 그 외환 불안이 미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이되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외환 건전성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많이 체결하고 있을까요? 역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라 하는 사인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이 통화 패권 전쟁의 결에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국이 정말 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거든요.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달러 이후의 질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북리뷰를 진행하면서 통화 패권을 갖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지금은 달러가 통화 패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통화 패권을 쥘 때 이런 혜택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통화 패권을 쥐려는 이유가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달러 패권은 미국에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매우 구체적인 유익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놀랍도록 다량의 미국 국채를 기꺼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불해야 하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량의 부채에 의존할 수 있고 값싸게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낮은 금리로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에 의존할 수 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달러 부채가 웃돈이부터 팔리는 이유 중 하나는 웃돈이부터 부채가 팔린다. 국채를 매각할 때 저리의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죠? 낮은 금리로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미국의 금융시장이 가장 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덕분에 미국 재무부 부채를 별도의 거래 비용 없이 빠르게 팔기는 식은 죽 먹기다. 그러니까 미 재무부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저리에 국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순식간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미국 부채는 유동성이 매우 크다. 또 적어도 약속된 만큼의 달러를 상환받는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미국 부채는 매우 안전하다. 미국 부채는 왜 안전합니까? 예를 들면 일본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중국에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유럽은요. 유로화. 유럽이 발행하는 국채. 러시아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군사력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도 거기에 기반이 돼요. 군사력이 기반이 되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안전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군사력에 기반한 미국 국채 발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근본위제 하에서 금에 기반한 달러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겠지만 지금은 어쩌면 금 대신에 군사력이 잠재적으로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적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3페이지로 갈게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달러 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더 미묘한 이유는 달러가 위기 때에 절상되고 정상적인 시기에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여러분, 위험할 때, 위험을 느낄 때, 불확실성을 인지할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이럴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중동 전쟁이 확산해요. 그렇죠? 그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럴 때 뭐를 삽니까? 금이나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가 올라요? 금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오르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오히려 위기 때마다 달러 가치가 올라요. 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자산인 거예요. 왜? 군사력에 기반하니까.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불안 요인이 있어요. 전쟁이 날 것 같아. 혹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 뭐 이런 종류의 불안 요인이 등장할 때마다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요. 그러니까 항상 불확실성, 굉장히 큰 불확실성 요인이 등장할 때마다 강달러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죠. 미묘한 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 패권을 노리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이 통화 패권을 노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면 그러면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위안화를 위기 상황일 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러면 부채에 의존해서 마음껏 살림살이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규모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제 규모 키우면 부채 의존해서 경제 규모를 더 키운다면 군사력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GDP 대비 일정 비중을 국방비로 쓰는데 국방비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력을 키운다면 그러니까 GDP 대비 일정 비중을 국방비로 쓰는데 GDP를 키운다면 국방력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GDP가 곧 국방력인 거예요. 경제력이 곧 국방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경제력을 키운다라는 얘기는 미국만큼 군사력을 키운다라고 공식화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패권 전쟁이 전쟁인 거예요. 그냥 경제 전쟁이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GDP의 3분의 2만큼 중국의 GDP가 와 있다. 시장 환율로. 그 얘기는 곧
국방력도 3분의 2 정도 와 있다라고 가정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만큼 부채를 찍어서 위안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러면 더 경제 규모를 빠른 속도로 키워낼 수 있고 그만큼 국방력도 키워낼 수 있고 그러면 패권을 더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패권 전쟁이 아니라 통합 패권 전쟁인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미묘한 공식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통합 패권의 혜택이 여기 이것 때문인 겁니다. 298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반부 달러로 쉽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달러로 쉽게 환산할 수 없지만 적나라한 무력으로 분명히 환산되는 중요한 편익들도 있는데 여러 면에서 나머지 세계는 이를 가장 증오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에 사실상 미국 정부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이 덕분에 미국 정부는 자국 은행들에 유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와 구매 내역에 관한 정보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인 거죠.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러는 사실상 미국 군부의 한 부서가 되었다.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미국은 군사 개입의 대안으로서 금융 제재를 점차 무기화했다.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를 응징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큰 교훈을 얻어냈다. 내가 거듭거듭 강조했듯 제재에 대한 두려움은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자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미국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국제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창설하려고 노력하는 주된 동기다. 이미 몇몇 나라가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세계가 미국인이 바라보는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여기는 우방국들도 미국의 과도한 금융제재를 우려한다. 미국의 논평가들은 종종 우방국들을 무골충으로 폄하하면서 실제 의견 차이를 놓친다. 이런 갈등 요인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미국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은 미국 정부에 무척 유리하지만 이 때문에 나머지 세계는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유인을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다.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 송금처럼 미국이 300페이지입니다. 은행 송금처럼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논의를 확대하여 통합 패권이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어떤 편익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편익 중에 하나가 군사력으로서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죠.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그러면 러시아가 아마 전쟁 그만둘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았었던 배경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를 계속 사줬어요. 그러니까 전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전비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전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오히려 서방 강국들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자국 경제가 정말 망가졌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안 되네 하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서 2탄이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스위프트망에서 무역 결제 이 송금 시스템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송금을 못 해요. 그러면 송금을 못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못 하니까 말 그대로 인위적인
어떻게 처리한다면 인위적인 외환 위기를 만드는 거죠. 인위적인. 정의상은 이제 디폴트는 아니지만 인위적인 디폴트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지켜봤죠, 중국은. 안 되겠다.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국 자체적인 금융망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더더욱이나 자체 금융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CIPS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 자체 금융망. 그리고 실제 CIPS를 통해서 금융결제를 늘려나갑니다. 그 CIPS 그리고 그 금융망을 통과하는 결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이미 세계 교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교역량으로 보면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특히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그 공급망에서 특히 어떤 부분 소재와 원자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히토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수단이 이 히토류 제재,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히토류 제재가 아닙니다. 공급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허가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출 허가서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수출 허가서를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수급받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히토류예요. 히토류 7대 히토류예요. 무슨 용도로 쓸 건데요? 우리 반도체 소재로 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도체 만들고 그거 어디다 납품할 건데요? 미국에 납품할 거. 그럼 미국에 납품할 건 우리 공급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뭘로 결제할 건데요? 위안화로 결제할 건데요. 그럼 달러로 결제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뭐 10%는 위안화로 결제해 주세요. 10%는 CBDC 위안화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위안화 그 히토류 공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공급 허가서를 제출할 걸 요구하고 허가서에 따르면 위안화로 결제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계속 CIPS로 통과하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또 CBDC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중국이 인민은행을 통해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 CBDC 비중이 중국 공무원 월급 주고 공무원들이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뭐 편의점 결제하고 이런 수단, 소위 리테일용으로만 많이 쓰다가 이제 훌세일용 소위 뭐 무역 결제용으로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급 결제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점차 차지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안티 CBDC법 마련할 때 크립토 윅 기간 동안 안티 CBDC법을 만든 것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중국 위안화 지급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CBDC로.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티 CBDC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통화패권 전쟁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것에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무기화하는구나. 스위프트망을 무기화하는구나. 미국 군부의 한 부서가 되었다. 299페이지에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효용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효용만 있느냐? 효용만 있는 건 아니죠. 비용도 있습니다.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예요. 324페이지. 미국은 정보에 특권적으로 접근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비정형적 편익에 더해 뚜렷한 양적 편익을 얻는다. 여기까지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배적 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도 따를까? 이런 질문이 따르죠. 비용도 따릅니다. 어떤 비용이 따르냐?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따른다.
325페이지. 중국이 달러 보유고를 한꺼번에 방출하여 무기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묻는다. 중국이 매도하는 부채를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으로 전부 빨아들이더라도 수익률이 급등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는 충격적일 것이다. 중국의 매도로 금리가 높아지고 일시적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비용인 거예요. 그만큼 부채 의존에서 저리로 부채를 쉽게 의존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을 의존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미 국채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현재 미 국채 보유 2위국이잖아요. 일본이 미 국채 보유 1위국이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적대국 중국이 2위 보유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대량의 국채를 일시에 매각하면 중국이 일시에 대량 국채를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량 매각을 하면 더군다나 기억하십니까? 11월 중에 제 생각에는 그건 알 수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그러면 상호 관세 세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무효화되면 막대한 재정 부실에 놓입니다. 그럼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점에 만약에 중국이 대량의 국채를 매각하면 공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화패권을 노리는 이유는 통화패권의 혜택 때문인데 그 통화패권을 갖게 되면 적대국이 그 통화패권적 지위에 따른 그 국채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걸 또 다른 무기로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그래서 중국이 대량의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은 특히 미국 입장에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지점.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뭐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근데 현재로서는 불리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관세 세입 이게 무효화될 경우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그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국채 발행이 이어지는데 그때 마침 중국이 대량의 국채 매각을 한다. 물론 그 지점에 국채를 매각한다면 중국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을 흔들 수는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마치 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죽을 걸 감안하면서 침을 쏘는 수준의 굉장히 힘든 공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그런 불안 요인을 갖고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통화패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갖게 될 혜택과 위험, 동전의 양면이 모두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책 재밌죠? 달러 이후의 질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전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배경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25년 들어서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달러의 지위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위안화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케네스 로거프라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죠. 하버드대 교수의 경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패권 미국 스스로 잃고 있다. 미국 스스로 달러 패권을 포기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달러의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책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러 이후의 질서 이 책의 북리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 교수의 이 저서를 함께 3편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패권과 안정에 대한 외부의 도전이 중대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내부에 있다. 통화를 보증하는 귀금속이 없는 수수한 법정 통화의 세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약속에 대한 신뢰야말로 세계 경제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거시경제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보루다.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금과 옥조라는 생각은 어수룩하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라는 정치적 압력이 너무 거세면 특히 재정정책이 명백히 지속 불가능하면 연준이 끝끝내 저항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연준 이사진의 임명을 좌우하며 의회는 연준의 예산을 좌우하고 이론상 연준을 눈 깜빡할 사이에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코로나 시기에 그랬듯 이따금 연준이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굴복하면 기대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상승하고 불안정이 뒤따를 것이다. 2025년 한 해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달러의 지위가 격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신뢰도인 거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떨어져서죠. 특히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서부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정권이 시작됐던 그 첫 주 화상 연설에서 나는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적합한 연설입니까? 왜 다짜고짜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역시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역시 기조연설 역시 공전과 번영과 기업인들 앞에서 했던 일종의 기조연설 성격에서 역시 금리 인하를 또 얘기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하고 금리 인하 요구한다는 얘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방송에서 앵커로부터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의견을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어떤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권자들한테 하는 소리다. 어떤 자리를 가든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에 증축 공사하는 공간까지 가서 이 안전모 쓰고 방문했었죠. 왜 방문했어요? 3억 5천만 유권자들 보라고 방문한 거예요. 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인물이다.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나는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한다. 왜냐하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은 대부분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높은 물가,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물가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안정시키겠다. 유권자들한테 표 얻으려는 거죠. 오로지 정치적 행보인 겁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봤을 때 미국 연준을 봤을 때 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금융기관이 봤을 때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또 연준이 계속 논하기를 연준의 2대 책무로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PCE 물가 상승률 2% 목표치에 부합하는 순간에 금리를 조정하겠다라는 그 약속, 2에서 2.5% 사이 구간에 있을 때 금리를 조정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잭슨홀 미팅 때 위험의 균형이 고용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인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의 이사진의 임명을 좌우하고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인물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연준 위원을 겸하게 했죠. 이게 1970년대 현대적 연방준비제도가 등장한 현대적, 그러니까 과거 이제 주먹구구식 연방준비제도 말고요. 현대적 연준이 들어선 이래로 백악관, 그러니까 소위 백악관 직원이면서, 그러니까 행정부 직원이면서 통화당국 직원인 사람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인물이. 그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무시한 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무시한 첫 번째 인사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도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으니까 레드 스윕이니까요. 그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증축할 때 이걸 무슨 베르사유 궁전 짓느냐 하면서 압박하는 거. 연준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위성을 만드는 거죠. 위험의 균형이 고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질 때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는 컨셉에서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야. 그럼 안전자산 하면 뭐가 더 안전자산이야? 금이야. 안전자산 하면 뭐가 있어요? 금과 달러야. 근데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조금 더 금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평화가 더 강조되니까 제가 뭐 채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부터는 금 가격이 조정이 된다. 왜냐하면 평화가 강조되니까.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지경학적 불안 때문이었다. 지경학적 불안,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구간에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유독 지경학적 불안, 전쟁, 이런 공포감,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구간에 유동성이 공급될 때 유독 안전자산으로 더 많은 돈이 쏠린 것이다. 근데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으로도 쏠리고 달러로도 쏠릴 수 있는데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나가니까 금으로 유독 더 쏠렸었던 것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그 전주까지 가장 많이 자산 가치가 올랐었던 건 금이었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 연휴 때 용돈을 많이 받아요. 편의점에 갔어요. 맛동산도 좋아하고 새우깡도 좋아하는데 새우깡이 재고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맛동산을 유독 많이 산 거죠. 새우깡이 재고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느낌이. 금을 유독 많이 산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변이 여러분 됐었을 겁니다. 갑자기 맛동산이 땡기네. 전 사실 맛동산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맛동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독립성을 스스로 무시하는 미국 내부에, 그러니까 앞부분 지금 3편이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중국이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 내부에서 자꾸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면 미국 내부에서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보니 위안화가 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내부의 적은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3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고 들쭉날쭉하다고 해서 세상이 종말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좋은 일도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물 경제가 여러모로 왜곡되며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다. 밑에 줄 연준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앞에서 갈팡질팡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점차 깎여 나갈 것이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 유동성 장세 언제 끝날까 이런 질문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 장세의 끝은 인플레이션이 제기될 때다. 2022년, 23년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었죠. 그러면 20년, 21년 동안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때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 유동성 장세의 끝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끝난 거죠. 역시 지금 25년, 26년 피봇의 시대인데 이 금리 인하의 시대인데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의 끝은 또 언제 올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제기되면서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제기되면 추가 금리 인하가 끝나는 것이다. 혹은 금리 인상 사이클, 긴축 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는 지점, 그런 지점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지점인 거죠. 그런 지점이 언제 올 것인가? 인플레이션인 거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일이 올 수 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론 22년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22년 인플레는 러우 전쟁이 만났어요. 유동성 장세와 유동성 효과와 러우 전쟁 효과가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현상이 수요발과 공급발이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41년 만에 인플레가 발생한 거예요. 수요발은 유동성이었고요. 공급발은 소위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죠. 근데 26년에는 인플레가 온다 하더라도 공급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수요발인 거죠. 유동성 효과만 온다는 거죠. 근데 22년 1월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면 PCE 물가 상승률이 22년 1월에 6.1%를 기록했어요. 유동성 효과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26년에 인플레이션율이 5, 6%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 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 21년만큼의 유동성은 아니지만 20년, 21년만큼의 유동성은 아니지만 20년, 21년 이상의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했거든요. 20년, 21년 당시는 물가 상승률이 제로 물가였었어요. 기억하십니까? 20년, 21년은 제로 물가에서 시작했던 인플레이션이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5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면 5, 6%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5, 6%에 도달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유동성이 퍼부어지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무리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제기되고 그러면 연준은 갈팡질팡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 있다.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그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지를 봐야 된다. 그럴 때 더 달러의 신뢰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357페이지로 건너가서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25장을 읽겠습니다. 채무자의 제국, 미국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이란 얘기는 채무자의 제국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골자인 거예요. 그럼 그 채무자의 제국은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부채라는 거죠. 357페이지. 미국이 부채 조달에 필요한 재정적 조정을 하다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전 세계는 큰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을 것이다.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금융불안, 더 심각한 금융억압이 벌어질 수 있으며 냈다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달러 브랜드에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다 미국 때문인데 달러라는 브랜드에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망 배제라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혹은 미국 적대국들은 스위프트망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막대한 미국 대미 투자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무역을 의존하는 체제는 좋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겠습니까? 학습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뒤이어 일어나는 일에는 금융억압이 도사린다. 금융불황은 숨은 세금이며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금융불황은 대체로 금리 억제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정부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정부가 강제할 때 일어난다.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면 이 팍스 달러 시대는 언제 종말에 이를 것인가?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전설적 체스 명인 벤트 라르센은 행운과 실력 중에서 무엇을 더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둘 다요. 행운과 실력은 미국 달러의 전후 궤적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등식의 행운 부분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러시아가 1960년대 중반 경제를 자유화했다면 일본이 1980년대 중반 우격다짐에 밀려 통화 절하로 불안정을 자초하지 않았다면 프랑스가 2001년 그리스를 유로화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2010년대 온전한 변동 환율제를 채택했다면 달러는 여전히 꼭대기에 있었겠지만 오늘날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대안적 현실들 중 어느 것에서든 미국 금리는 더 높았을 것이고 달러의 과도한 특권은 더 적었을 것이다. 달러의 이 과도한 특권이 만들어진 배경은 여러 역사적인 순간에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당 부분의 행운이 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마지막 문단입니다. 392페이지. 국제교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위안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나머지 아시아 나라들도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금융을 위한 새로운 비달러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부상은 이러한 수요의 표현이다. 중대 사건은 아직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은 결코 천하무적이 아니다. 심지어 유로화도 비록 하락세긴 하지만 여전히 어엿한 경쟁자다. 재정 정치 통합은
애초에 단일 통화를 공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통합이 더욱 단단해지면 유로화의 경쟁력은 더 커질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전제인 것이고, 제가 뭐 1편부터 쭉 3편까지 걸쳐서 이 책을 거의 정독하다시피 읽어드리면서 독서감상문, 김광석의 독서감상문을 진행했는데, 뭐 상당 부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견해랑 너무 일치해서 좀 놀라면서 읽은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서 또 한 번 놀랐는데, 그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제 하나의 소감 아닌가. 그리고 제가 26년 경제 전망을 조망할 때도 2026년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해라고 가정하고 있는 그 배경도 역시 중국이 이 CBDC를 중심으로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패권 전쟁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결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 패권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달러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CBDC로, 미국은 또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패권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려왔죠. 그런 하나의 결을 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비롯한 또 지정학적 전쟁을 비롯한 긴장감, 기술 패권 전쟁, 사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 통화 패권 전쟁 아닌가. 숨겨져 있는 이 통화 패권 전쟁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는 방향성, 그 방향성 하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나가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달러 이후의 질서, 이 책을 저와 함께 읽어나가시면서 저의 독서감상문, 저의 뭐 논평, 저의 북리뷰와 함께 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달러 패권 전쟁, 통화 패권 전쟁,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큰 결을 또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달러 이후의 질서 여러분께 일독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김광석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